그리고 독일을 선택한 그 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아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전 7시 40분이었습니다. 집무실에서 커피를 내리는데 보좌관이 노크도 없이 뛰어들어왔어요. 차관보님, 서울발 속보입니다. 속보라니. 아침부터 무슨. 한국이 전부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순간 손에 든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모든 채널이 같은 자막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캐나다 투자 전면 중단 선언. 앵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31억 달러 규모의 수소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제철소 투자도 철회됐습니다. 정부의 잠수함 사업자 발표. 단 18시간 만입니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부 차관보, 온타리오 주정부, 그리고 화면에 뜬 세 글자, 총리실.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한 통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그 서류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제출했던 제안서 사본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7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기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글자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말씀드리려면 3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직 확신에 차 있던, 아니 확신에 취해 있던 그때로 말입니다. 우리 해군의 잠수함 사정은 부끄러운 수준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된 중고 잠수함 4척, 그마저도 절반은 수리 때문에 부두에 묶여 있었죠. 신문들은 우리 해군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잠수하지 못하는 잠수함 부대.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24만 킬로미터의 해안선을 가진 나라가 제대로 자망하는 잠수함이 2척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었습니다. 신형 잠수함 12척, 수십 년의 유지보수까지 합치면 총 60조 원.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 사업이었어요. 전 세계 조선 강국들이 달려들었고 최종 후보는 두 나라로 압축됐습니다. 독일,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잠수함이란 곧 독일이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사무관 시절에 독일 킬의 조선소를 연수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도크, 100년 된 도면 보관실, 4대째 잠수함을 만든다는 백발의 장인. 저는 그 앞에서 성당에 들어간 사람처럼 압도됐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 공식 하나가 새겨졌죠. 잠수함은 혈통이다. 그리고 그 혈통은 독일에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수십 년 전 독일의 설계도를 받아다 조립하면서 잠수함을 배운 나라. 제 서류 철속 한국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사이에 그 나라가 어디까지 갔는지 저는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고향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저는 온타리오주 수세인트 말이라는 철강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알고마 제철소의 용광로 연기를 보며 컸죠. 제 아버지는 그 공장에서 40년을 용접공으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작업복에서는 늘 쇳가루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냄새가 싫어서 도시를 떠났고 오타와에서 35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업의 결재선, 그 맨 위에 앉게 된 겁니다.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35년의 경험이 답을 말해주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경험은 질문을 만드는데 편견은 답을 정해놓거든요. 그리고 3주 전 그날 운명의 최종 평가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4층 대회의실. 창밖으로 국회의사당 첨탑이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1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산업부, 조달청, 해군. 그리고 상석 바로 옆자리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죠. 빅터 콜드웰, 총리실 안보조달 정책보좌관. 52살. 오타와 정가에서 그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실세였습니다. 결제 서류에 그의 이름은 없지만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결정도 없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기술평가팀의 클레어 뒤부와 분석관이 일어났습니다. 34살. 우리 부에서 가장 집요한 분석가였어요. 기술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종합평가에서 한국이 앞섭니다. 첫 한미인도 시점. 한국은 계약 후 5년. 독일은 9년입니다. 4년 차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격 격차는 더 큽니다.
동급 성능 기준으로 독일 함정이 한국의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3,000톤급은 이미 실물이 취역해서 태평양을 다니고 있습니다. 독일이 제안한 신형은 아직 설계도 위에만 존재합니다. 클레어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쪽은 시운전까지 끝난 자동차고 한쪽은 카탈로그 속의 자동차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빅터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소리내서 말입니다. 뒤부하 분석관. 지금 진지하게 하는 말입니까? 데이터입니다. 보좌관님. 아시아 조립공장이 감히 종주국과 경쟁한다고요? 100년 동안 잠수함을 만들어 온 나라와 그 설계도를 얻어다 배우 나라를 같은 저울에 올려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클레어만 웃지 않았습니다. 보좌관님. 그 배우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듭니다. 세계 고부가 가치 선박시장을 그 조립공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맥락을 모릅니다. 빅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맥락을 알죠. 안보는 계산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혈맹으로 하는 겁니다. 클레어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혈맹 말씀이시라면 우리에게는 이미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부두에 묶여있는 그 중고 잠수함 4척, 유럽의 전통을 믿고 들여온 배들입니다. 40년 된 배를 수리하는데 3배 값을 쓰고 있습니다. 전통이 정비를 대신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른 거죠. 빅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배는 영국산입니다. 독일과 영국을 같은 문장에 넣지 마세요. 그리고 뒤부하 분석관.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차관보님, 총리께 올라가는 최종 보고서에서 저 기술평가, 항목은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윗분들께 혼선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조정. 듣기 좋은 말이었지만 빼라는 뜻이었습니다. 클레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좌관님, 그건 평가 결과를 삭제하라는 말씀.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빅터가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서명 다음으로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그날 회의의 2번째 안건은 한국의 투자 패키지였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상식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잠수함 12척만이 아니었어요. 31억 달러 규모의 수소 산업 생태계, 서부에 수소 생산 플랜트를 짓고 충전소를 32곳에서 시작해 160곳 이상으로 늘리고 수소 트럭 공장까지 세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직접 일자리만 9,000개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알고마 제철소에 3억 4,500만 달러 투자와 신규 채용 500명. 전문가들은 패키지 전체의 경제 효과를 700억 달러, 연간 일자리 22,000개로 계산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온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기 판매 제한이 아니라 산업동맹 제한입니다. 거절할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빅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절할 이유요? 이게 바로 거절할 이유입니다. 이렇게까지 퍼준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절박한 장사꾼의 물건은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이건 제한이 아니라 미끼예요. 60조짜리 낚싯바늘에 매달린 미끼. 하지만 보좌관님, 조건이 전부 문서로 명시돼요. 문서 좋지요. 빅터가 씩 웃었습니다. 그 문서, 우리가 아주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신문 일면들이 그랬으니까요. 세계가 캐나다에 투자하려고 줄을 섰다. 캐나다의 몸값을 증명한 협상. 전부 총리실이 흘린 기사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서는 어느새 우리 정부의 홍보 자료가 되어 있었어요. 받을 생각도 없으면서 자랑거리로만 쓰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을 영리한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 막바지에 해군 제독이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동맹입니다. 잠수함은 30년을 함께 가는 무기입니다. 30년을 믿고 맡기려면 100년을 검증받은 파트너여야죠. 유사시에 태평양 건너 아시아의 조선소를 믿을 수 있습니까? 답은 나토 안에 있습니다. 11명 중 9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레어와 산업부 국장, 2사람만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동생 에번이었습니다. 54살, 알고마 제철소에서 27년째 용접을 하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걷는 녀석이죠. 형,
뉴스 봤어? 무슨 뉴스? 한국 투자 말이야. 우리 공장에 3억 4,500만 달러가 들어온대. 500명을 새로 뽑는다는 거야. 500명이면, 형. 우리 마을에서 500명이 어떤 숫자인지 알아?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에 닫혔던 식당들이 다시 문을 연다고 난리야. 루카스도 지원서 쓴대. 형, 우리 루카스가 드디어 고향에서 일자리를 잡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평생 공장 걱정만 하다 가신 양반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500명의 채용이 어느 서류에 묶여 있는지, 그리고 그 서류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지 이 나라에서 저만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형,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잘 됐네. 잘 됐네가 아니라 형이 그쪽 일 하잖아. 이거 확실한 거지? 결정된 건 아직 없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죠. 전화를 끊고 백미러 속에 제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이상하게 그 얼굴을 오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레어가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서류 파일 하나를 책상에 올려놓더군요. 삭제된 기술평가 전문입니다. 공식 보고서에서는 빠졌지만 차관보님은 읽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레어, 결정은 위에서 하는. 차관보님, 그녀가 제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파일을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열어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의 날이 밝았습니다. 양국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같은 날 열렸습니다. 오전은 한국, 오후는 독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한국 대표단이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서도윤 수석대표였습니다. 50대 초반, 조용한 걸음걸이에 서류 가방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과장된 인사도 화려한 수식어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90분을 썼고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잠수함, 계약 후 5년 안에 인도합니다.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고 이미 바다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음 주에 직접 승선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실물 영상이 떴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이 새벽 바다의 수면을 가르는 장면. 회의실 어디선가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납기가 걱정되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에 저희가 스스로 위약 조항을 넣었습니다. 인도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저희가 물어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런 조항을 자기 손으로 넣는 회사를 저는 35년 동안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군 제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북극을 지켜야 하는 나라요. 태평양은 넓고 항속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7,000해리입니다. 13,000km. 그리고 이 배에는 수직 발사관이 있습니다. 자망한 채로 지상의 표적을 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양에서 이 능력을 가진 재래식 잠수함은 현재 저희 것뿐입니다. 제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잠수함만 팔지 않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31억 달러의 수소 생태계, 충전소 32곳에서 160곳으로, 수소 트럭 공장, 직접 일자리 9,000개, 알고마 제철소에 3억 4,500만 달러와 신규 채용 500명, 패키지 전체의 경제 효과는 700억 달러, 연간 일자리 22,000개입니다. 저희는 고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30년을 함께 갈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심장 한쪽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은 미끼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것은 진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는 그 흔들림을 눌러버렸습니다. 35년 묵은 편견은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았으니까요. 지레 시간이 되자 빅터가 손을 들었습니다. 멋진 선물 보따리군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만약 귀국이 탈락하면 이 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골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잠수함은 독일에 주더라도 투자는 받아내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죠. 회의장에 민망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도윤 대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서를 펼쳤어요. 계약서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모든 투자는 잠수함 사업 계약과 동시에 발효되는 조건부 패키지입니다. 이 제안은 파트너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아니라면 조건도 없습니다. 그는 잠시 회의장을 둘러본 뒤 처음으로 아주 옅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결정하시는 그날까지만 유효합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는 끝까지 정중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서늘했습니다.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기분이었죠. 휴식 시간에 빅터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보셨습니까, 차관보님. 저것이 바로 블러핑입니다. 떠난다는 장사꾼치고 진짜 떠나는 장사꾼은 없어요. 우리가 독일을 골라도 사흘이면 더 좋은 조건을 들고 기어들어올 겁니다. 저런 나라가 캐나다 말고 어디를 갑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한 번이 얼마짜리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후 2시 독일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TKMS의 클라우스 베렌스 부사장. 맞춤 정장에 여유로운 미소.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습니다. 다만 내용은 단출했죠. 저희가 파는 것은 잠수함이 아닙니다. 100년의 전통입니다. 전통, 혈통, 동맹. 아름다운 단어들이 40분을 채웠습니다.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첫 함 인도까지 9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당길 방안이 있습니까? 베렌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품은 기다리는 법입니다. 회의장 몇몇이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힌 답변인데 그때는 그것이 여유로 보였습니다. 산업부 국장이 물었습니다. 투자 패키지는 어떻게 됩니까? 제철소나 지역 산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베렌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희는 잠수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산업 개발은 저희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 이상을 얻습니다. 신뢰 말입니다. 지금 들으면 실소가 나오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장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사흘 뒤 최종 결제 서류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의 건. 독일. 저는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시던 해에 선물해 드렸다가 돌아가신 뒤 제가 물려받은 만년필이었죠. 그 펜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 서랍 속 클레어의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들뜬 동생의 목소리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감았고 서명했습니다. 더글러스 맥켄지. 저는 나토를 선택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 편견에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독일 선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플래시 세례, 장관의 상기된 얼굴, 역사적인 결정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왔습니다. 발표 직후 한국 대표단이 호텔을 떠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항의 성명은 없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1시간 뒤 시내 호텔에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혔고 베렌스 부사장이 잔을 들었고 빅터가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종주국의 품격에 그리고 현명한 캐나다에 웃음소리와 박수. 저도 잔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샴페인이 썼습니다. 밤 11시. 집에 돌아와 넥타이를 풀 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클레어의 문자였어요. 차관보님, 계약서 7페이지는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잠자리에 들었죠. 그리고 정확히 18시간 뒤, 저는 그 7페이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치게 됩니다. 오타와 전체가 뒤집힌 바로 그 아침에 31억 달러가 눈앞에서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그 아침으로 돌아옵니다. 오타와가 발칵 뒤집힌 발표 18시간 만에 그 아침으로 말입니다. 저는 책상 앞에 서서 계약서 7페이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서 읽었어요. 믿기지 않아서 제 귀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본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투자, 고용, 기술 이전은 잠수함 공급 계약 발효를 조건으로 한다. 계약이 발효되지 않을 경우 상기 조항 전체는 통보 없이 자동 소멸한다. 통보 없이 자동 소멸.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계약서였습니다. 처음부터 문서에 박혀있던 우리 모두가 서명 전에 읽을 수 있었던 문장이었어요. 읽지 않은 것은 우리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는 부속 조항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수소 생산 플랜트, 조항 동일. 충전소 160곳 구축 계획, 조항 동일. 수소 트럭 공장, 조항 동일.
알고마 제철소 투자와 신규 채용 500명, 조항 동일. 매번 반복되는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계약 미발효 시 자동 소멸. 한 줄 한 줄이 모처럼 박혔습니다. 이 문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두 개의 미래를 나란히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계약하면 전부 드립니다. 계약하지 않으면 전부 사라집니다. 숨긴 것이 단 한 글자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앞에 문장만 읽고 뒤에 문장은 없는 셈 쳤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문서도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때 어젯밤 클레어의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계약서 7페이지는 읽어보셨습니까?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젯밤이 아니라 몇 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고를 서랍에 넣고 잠갔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총리실 지하상황실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산업부, 외교부. 다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단 한 사람만 빼고 말입니다. 빅터 콜드웰. 그는 여유롭게 커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왜 이러십니까? 이건 블러핑입니다. 교과서적인 블러핑이에요. 산업부의 마거리 톨랜드 장관이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블러핑이요? 보좌관님, 현대차는 오늘 아침 이사회 의결까지 마쳤습니다. 의결이에요. 블러핑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회사도 있습니까? 장관님, 협상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세게 나오는 척하다가 사흘이면 조용히 연락이 옵니다. 더 좋은 조건을 들고 말이죠. 제가 장담합니다. 사흘입니다. 사흘. 홀랜드 장관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사흘 전에 알고마에 있었습니다. 500개의 새 일자리가 온다고 제 입으로 연설을 했어요. 노동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조롱거리가 되어 돌고 있는데 사흘을 더 기다리라고요?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고 보좌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서부 2개 주 주지사 공동성명입니다. 방금 발표됐습니다. 대형 화면에 성명서가 떴습니다. 연방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주에 예정됐던 수소 생산 플랜트와 충전소 160곳 구축 계획이 사라졌다. 우리는 어떤 사전 협의도 받지 못했다. 연방정부는 우리 주의 미래를 오타와의 회의실에서 지웠다. 그 회의실에 우리 주민의 자리는 없었다. 낭독이 끝나기도 전에 보좌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온타리오 주지사도 성명을 냈습니다. 수소트럭 공장과 직접 일자리 9,000개, 알고마 문제까지 전부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연방정부는 대체 무엇을 얻었는지 답하라, 입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엇을 얻었는가? 그 자리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수함이요. 라고 말하기에는 그 잠수함은 빨라야 9년 뒤에나 물에 뜨는 배였으니까요. 외교부 쪽에서 누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재협상을 타진해보면 어떻겠느냐고요. 발표 하루 만에 우리가 걷어찬 상대에게 다시 손을 내밀자는 이야기가 정부 상황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이 와중에도 마커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화이트보드에 큼직하게 숫자 하나를 적었어요. 3. 사흘입니다. 사흘 뒤 이 자리에서 다시 모입시다. 그때 제가 맞았다는 걸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이 숫자, 아무도 지우지 마세요. 그 숫자는 그날부터 상황실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접촉해 봅시다. 대사관 라인으로 진위를 확인해야죠. 그것이 그날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접촉, 확인. 얼마나 한가한 단어들이었는지 몇 시간 뒤에 알게 됩니다. 오후 1시. 주한 대사관을 통해 보낸 메시지에 회신이 왔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딱 3문장이었거든요. 근본 조치는 계약 조건에 따른 이행입니다. 귀국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저희도 저희의 결정을 이행합니다. 끝이었습니다. 분노도, 항의도, 재협상 요구도 없었습니다. 항의할 수 없는 완벽한 문장이었어요. 존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서늘하게 들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대로 실행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보복은 화를 내지만 시스템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작동할 뿐이죠. 빅터가 그래도 우겼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진짜 카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진짜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쪽이 아니라 한국 쪽에서 말입니다. 차관보님, 하나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알고마 제철소 투자, 철회랍니다. 3억 4,500만 달러, 500개의 일자리. 홀랜드 장관이 연설했던 바로 그 투자였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누군가가 낮게 신음했습니다. 홀랜드 장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빅터만 태연했습니다. 순서대로 나오는군요. 각본대로. 이럴수록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구나. 회의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 저는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형광등 아래서 유난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숫자를 믿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적은 사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부재 중 전화 7통. 전부 동생 에번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전화 대신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오타와에서 수세인트 마리까지 8시간을 달려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밤새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같은 뉴스가 반복됐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가 확정되면서 온타리오 북부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수세인트 마리 표지판이 나타났을 때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이 무서웠습니다. 아침 7시 알고마 제철소 정문 앞. 저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인사팀 직원 하나가 사다리를 놓고 게시판에 붙은 채용 공고를 떼고 있었습니다. 신규 채용 500명. 한국 투자 프로젝트. 커다란 파란색 공고문이었죠. 테이프가 뜯기는 소리가 새벽 공기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문 앞에는 노동자 연합은 명이 말없이 서 있었어요.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공고문이 반으로 접히고 4번 접히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을 말입니다. 그 침묵이 고함보다 무서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왜 내렸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발이 그냥 그쪽으로 갔습니다. 정문 옆에서 나이 든 용접공 하나가 보온병 커피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가슴에 30년 근속 배지가 달려 있었죠. 그가 저에게도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 기자요? 아닙니다. 그냥 이 동네 출신입니다. 그래요. 그가 김이 오르는 컵을 건넸습니다. 출신이면 됐지. 이 동네는 떠난 사람도 식구니까. 떠난 사람도 식구. 그 말에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공고문이 사라진 게시판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혹시 오타와에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봐 줘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 텐데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고치지. 30해를 일했는데 마지막의 이유도 모르고 끝나는 건 너무하지 않소. 당신들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따라준 커피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끝내뱉지 못했습니다. 비겁하게도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돌아섰죠. 차 문을 닫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저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는 것을요. 에번의 집은 공장에서 3블록 거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동생이 물려받았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에번은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올 줄 알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와.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셋이 앉던 그 식탁이었어요. 에번이 커피를 내려놓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형, 하나만 묻자. 물어봐. 독일로 결정한 문서. 그거 형 서명이야?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목이 타는데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형, 뉴스에서 봤어. 국방부 차관보 전결이라며. 그 자리에 형 말고 누가 있어? 말해봐. 형 서명이야? 그래.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뱉는데 35년 공직 생활 전체가 다 걸린 것 같았습니다. 에번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굴뚝이 보였죠. 루카스가 어제 지원서를 들고 왔어. 에번. 봉투에 넣고 우표까지 붙였더라. 23살짜리가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향을 안 떠나도 되겠다고 좋아하면서 에번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녀석이 오늘 아침에 묻더라. 삼촌, 이 지원서 이제 어디로 보내요? 심장에 무언가가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에번이 저를 차고로 데려갔습니다. 벽에 아버지의 용접 헬멧이 걸려 있었죠. 40년을 쓴 헬멧. 유리에 긁힌 자국이 수백 개였습니다. 아버지가 40년을 지킨 공장이야. 에번이 헬멧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27년째고. 그런데 형은 펜 한 번으로 지웠어. 에번. 그건 잠수함 사업이랑 제철소는 같은 서류에 있었잖아. 에번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서류에 형이 서명한 그 종이 한 장에 우리 마을 500명이 매달려 있었다고. 형은 그걸 알고도 서명했어? 모르고 서명했어. 뭐가 더 나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번은 더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헬멧 옆에 걸린 낡은 액자 하나를 내렸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던 겨울, 지붕 위에 올라간 아버지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형, 이 사진 기억나? 기억났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을 겁니다. 옆집 노부인의 지붕이 샌다고 아버지가 주말에 고쳐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필 그 주말에 기록적인 폭설이 왔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아버지, 이런 날 누가 지붕에 올라가요? 다음 주에 하세요. 할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사다리를 눈 속에 박아 세우며 하신 말씀을 저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토시 하나까지 기억합니다. 더그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거고.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적게 하고 한 약속은 전부 지키는 사람. 그래서 그 작은 도시에서 40년 동안 맥켄지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보증서였습니다. 은행보다 아버지의 악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문장을 저는 몇 주 전에 다른 곳에서 다시 들었습니다. 오타와의 회의장에서요. 파트너가 아니라면 조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조용한 목소리. 한국의 7페이지는 아버지의 문장과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지킬 약속만 종이에 적는다. 적은 약속은 전부 지킨다. 그래서 거두는 것도 그렇게 정확했던 겁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저는 회의실에서 비웃고 버렸던 겁니다. 미끼라고 부르면서요. 형, 에번이 액자를 다시 걸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형한테 뭐라고 하셨을까? 저는 그 질문에 지금까지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에번의 집을 나서는데 현관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큰 키에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빼닮은 얼굴. 루카스였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차관보 삼촌이시죠? 뉴스에서 봤어요. 루카스. 삼촌한테 화내려고 기다린 거 아니에요. 녀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가 계속 화만 내니까 저까지 그러면 삼촌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23살짜리가 저를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세상 어떤 비난보다 아팠습니다. 삼촌,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물어봐. 그 회의실에서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몇 번째 안건이에요? 숨이 멎었습니다. 몇 번째 안건. 저는 그날의 회의록을 떠올렸습니다. 잠수함이 첫 번째였고 동맹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걸린 500개의 일자리는 투자. 패키지라는 이름에 뭉뚱그려져 안건 번호조차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루카스. 괜찮아요. 녀석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삼촌이 가져가 주세요. 지원서였습니다. 우표까지 붙어있는. 제가 버리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요. 삼촌이 오타와에 가져가서 버려주세요. 거기서 결정된 거니까 버려지는 것도 거기가 맞잖아요. 원망 한마디 없이 건네는 그 봉투가 세상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바로 위쪽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 자리는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봉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봉투는 지금도 제 책상 서랍에 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에게 돌려줄 날이 온다면 그때는 버리는 곳이 아니라 보내는 곳에 주소가 적혀 있기를. 저는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 나오는 길에 메인 스트리트를 지났습니다.
2달 전에 다시 문을 열었다는 식당 앞에 새 안내문이 붙고 있었습니다. 임시 휴업. 식당 주인이 테이프를 붙이다 말고 저를 알아봤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더그 맥켄지 맞지? 오랜만이야, 톰. 오타와에서 높은 사람 됐다며. 그가 안내문을 마저 붙이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 누구는 문을 닫는데 누구는 출세를 하고. 악의 없는 말투라서 더 아팠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오는 8시간 내내 저는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을 봤습니다. 이 손이 서명을 했습니다. 백미러는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휴게소에서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레어, 그 파일 아직 갖고 있나? 갖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봅시다. 전부 다시 볼 거야. 처음부터. 차관보님, 클레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고향에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음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빅터가 해법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간단합니다. TKMS더러 메꾸라고 하죠. 우리가 선정해줬는데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고마 투자, 독일이 대신하면 됩니다. 홀랜드 장관이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조항은 없지만 도리라는 게 있죠. 60조짜리 사업을 안겨줬는데 그날 오후 TKMS와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화면에 베렌스 부사장이 나타났어요. 축하연에서 봤던 그 여유로운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홀랜드 장관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알고마 제철소, 지역투자, 상생. 베렌스의 대답은 정중하고 짧고 완벽하게 차가웠습니다. 장관님, 저희는 잠수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산업개발 회사가 아닙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부사장님, 하지만 한국은 그런 제안을. 그러셨다면 한국과 계약하셨어야죠. 화면 속에 베렌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우리 모두가 그 미소에 뺨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7페이지는 협박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신뢰 조항이었습니다. 지킬 약속만 종이에 적는 사람들. 적은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탈락하면 걷어가는 것도 계약하면 다 주는 것도 똑같이 확실했던 겁니다. 반면 독일의 계약서에는 처음부터 아무 약속도 없었습니다. 없는 약속은 어길 수도 없죠. 우리는 약속이 가득한 계약서를 버리고 약속이 없는 계약서를 골랐던 겁니다. 이틀 뒤 회계법인 KPMG의 보고서가 정부에 도착했습니다. 제조업 실태 조사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다가 3번을 멈췄습니다. 조사 대상 제조업체 275곳, 그중 10곳 중 4곳이 미국 이전을 완료했거나 계획 중. 이대로면 사라지는 일자리 15만 개, 증발하는 제조업 부가가치 연간 183억 달러, 15만 개. 알고마에 500개에 무너졌던 제가 15만이라는 숫자 앞에서 무슨 표정을 지어야 했을까요? 보고서에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온타리오의 한 자동차 부품사는 이미 미시간에 부지를 계약했습니다. 그 회사 대표의 인터뷰 한 줄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한국 투자가 들어온다길래 남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사라졌으니 저희도 사라져야죠. 저는 그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보가 할 일은 아니었지만 제 귀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대표가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이전을 재고할 여지가 있습니까? 정부가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지친 웃음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저희한테 필요했던 건 지원금이 아닙니다. 미래였습니다. 한국에 수소트럭 공장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품을 댈 예정이었어요. 협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10년치 일감이었어요. 직원이 340명입니다. 지원금으로 340명의 10년치 미래를 사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원망은 안 합니다. 정부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기업은 발표를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뢰를 보고 움직입니다. 이 나라는 방금 그 신뢰를 팔았습니다. 그것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수화기를 한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신뢰를 팔았다.
국가 재정을 35년 다뤄온 저조차 그보다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걷어찬 것은 잠수함 12척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생태계 하나였습니다. 31억 달러의 수소 인프라를 축으로 제철소와 부품사와 물류가 맞물려 돌아갈 판 전체를 서명 한 번으로 엎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빅터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 브리핑. 단상에 선 빅터가 준비된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 측의 이번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업 수주 실패에 대한 감정적이고 치졸한 보복이며 국제 상거래의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그때였습니다. 앞줄의 기자가 손도 들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보좌관님, 저희가 계약서 7페이지 조항을 입수했습니다. 빅터의 낭독이 멈췄습니다. 모든 투자는 잠수함 계약 발효를 조건으로 하며 미발효 시 자동 소멸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조건 이행 아닙니까? 그것은 해석의 문제이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부는 이 조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도 발표 전에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몰랐던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빅터가 입을 열기도 전에 다른 기자가 일어섰습니다. 알고만 노동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500명의 채용이 취소됐고 그분들은 사흘 전까지 정부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기자였습니다. 보좌관님이 내부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을 미끼라고 부르셨다는 복수의 증언이 있습니다. 60조짜리 낚싯바늘에 매달린 미끼. 이 표현 직접 쓰신 건 맞습니까?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회의실 안의 발언이 문장 그대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침몰하는 배에서는 쥐가 먼저 뛰어내리는 법입니다. 빅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빠졌습니다. 생방송이었습니다. 빅터가 물잔을 집었다가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었습니다. 그 3초의 침묵이 전국에 그대로 나갔어요.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가 단상을 내려가는 뒷모습에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 제목은 이랬습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기만이다. 그런데 그날 밤 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 발로 기사 하나가 나온 겁니다. 사업자 선정의 기술 검토와 실무 총괄은 국방부 소관이다. 총리실은 최종 보고를 받는 위치였을 뿐이다. 화살의 방향을 트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날아가 꽂히는 자리에는 제가 앉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부터 제 사무실 전화에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차관보님이 최종 서명자라는 게 사실입니까? 차관보님도 7페이지를 읽지 않으셨습니까? 기술평가, 보고서가 조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이상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 순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화살이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 탓을 준비하는 사람들 틈에서 저에게는 아직 물릴 수 없는 사실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서명은 제가 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만은 누구도 조작할 수 없었고 저는 그 사실만큼은 지키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것이 그 시점에 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론이 터졌습니다. 총리실 앞에 피켓이 등장했고 온라인에는 같은 문장이 도배됐습니다. 우리가 걷어찬 것은 잠수함이 아니라 미래였다. 알고마 노동자들의 사진이, 떼어지는 채용 공고, 사진이, 홀랜드 장관의 사흘 전 연설 영상이 하루 종일 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클레어의 파일. 열어보지도 않고 잠가뒀던 그 보고서를 처음으로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결론, 기술, 가격, 납기, 산업효과 전 항목에서 한국 우위, 특기사항, 상대 측 조건부 조항은 실제 이행 전제로 판단됨, 해당 조직의 과거 이행 기록 검토 결과, 블러핑 사례 없음, 탈락 통보 시 투자 전량 즉시 철회 가능성 높음.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조용한 사무실의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크게 울렸어요. 납기 분석. 독일 측 제시 일정은 신규 설계 기준의 낙관적 추정임. 유럽 방산 사업의 과거 사례 검토 결과 유사 조건에서 평균 2년에서 4년의 지연 발생. 다음 장. 재무 구조 분석. 독일이 낙찰될 경우 본계약 체결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선투자 부담으로 인한 재무 리스크 발생 가능.
자본시장의 부정적 반응 예상됨. 그 문장 옆에는 클레어의 손글씨 메모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기는 쪽도 안전하지 않음. 며칠 뒤 베를린에서 벌어질 일까지 이 보고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일한 사람의 보고서였습니다. 우리는 점쟁이가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의 말을 지워서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전부 있었습니다. 18시간 전에 벌어질 일이 몇 주 전 보고서에 문장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려주는 사람을 치웠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지 못하고 새벽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베를린발 속보 알림이었습니다. TKMS 주가 급락, 캐나다 수주 이후 일주일간 15% 폭락. 저는 화면을 2번 읽었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이긴 회사입니다. 60조짜리 사업을 따낸 회사예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진다니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클레어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료를 뽑아 들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차관보님. 예정된 일입니다. 설명해봐. 이 계약의 구조 때문입니다. TKMS는 지금부터 설계 인력을 뽑고 설비에 투자하고 자재를 선구매해야 합니다. 전부 자기 돈으로요. 그런데 우리 정부와의 최종 본계약은 빨라야 1년 이상 뒤입니다. 비용은 오늘부터 확정인데 매출은 내년 이후에도 미정이라는 뜻입니다. 본계약이 미뤄지거나 조건이 바뀌면 그 돈은 허공에 뜹니다. 시장은 그걸 계산한 겁니다. 독일 경제지들이 벌써 이름을 붙였습니다. 승자의 저주라고요. 승자의 저주.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봤습니다. 이기고도 피를 흘리는 계약. 그리고 그 계약서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였습니다. 독일 투자자들의 반응은 더 험악했습니다. 실체 있는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 언제 얼마를 받는지 밝혀라. 주주 서한이 공개되고 독일 언론이 자국 회사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축포를 쏘던 나라에서 말입니다. 헤드라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60조의 함정. 샴페인은 너무 일렀다. 우리가 딴 것은 수주인가, 수렁인가. 한대영 주주의 공개서하는 문장이 살벌했습니다. 경영진은 답하라. 우리는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받는가. 확정된 것이 계약서의 서명란뿐이라면 우리가 손에 쥔 것은 사업이 아니라 청구서다. 사업이 아니라 청구서. 저는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청구서에는 주가가 아니라 15만 개의 일자리와 183억 달러가 적혀 있었죠. 이 계약에는 승자가 없었습니다. 청구서의 종류만 달랐을 뿐입니다. 그 주에 베렌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상회의 때의 그 차가운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관보님, 본계약 일정을 앞당겨 주셔야겠습니다. 부사장님,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의회 검토도 남았고 저희는 이미 설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협력사의 선급금도 나갔어요. 일정이 늘어질수록 저희 출혈이 커집니다. 이러려고 저희를 선정하신 겁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사장님, 축하연에서 하신 건배사를 기억합니다. 종주국의 품격에 라고 하셨죠. 지금 이 통화가 그 품격입니까?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만에 베렌스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 듣는 낮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차관보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국은 대체 어떻게 그런 조건을 써낸 겁니까? 조기 인도에 스스로 집어넣은 위약 조항에 31억 달러 패키지까지. 저희는 그 절반도 못 씁니다. 흉내도 못 내요. 처음 그쪽 제안서를 입수해서 봤을 때 저희 내부 회의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조건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정치로 가자. 그래서 저희는 전통을 팔았고 귀국은 그것을 사셨습니다. 경쟁자의 입에서 나온 백기였습니다. 조건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정치로 가자.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우리가 무엇에 서명했는지를 완전하게 이해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제안서를 비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제안서와 하나의 로비를 비교했던 겁니다. 그리고 로비를 골랐죠. 하지만 그 백기가 저를 통쾌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쟁자의 고백은 한국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갑과 을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양쪽 다 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화를 내는 두 패자. 승자는 이 판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축하연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던 베렌스의 손. 그 손이 지금은 떨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결정타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에서였습니다. 유럽의 한 안보 전문 매체가 긴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제목부터가 화살이었어요. 캐나다는 잠수함을 샀는가, 명분을 샀는가. 내용은 더했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북해를 위해 설계된 배다. 그러나 캐나다가 지켜야 할 바다는 태평양과 북극이다. 대양을 건너야 하는 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7,000에리의 항속거리와 수직 발사관이었고 그 답은 한국에 있었다. 캐나다는 자국의 바다가 아니라 자국의 통념에 맞는 배를 골랐다. 이 선택으로 태평양에서 캐나다의 존재감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후퇴할 것이다. 유럽 매체였습니다. 독일의 이웃들이 보는 매체. 그 지면에서 유럽이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기고문이 나온 다음 날 해군 제독이 예고도 없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그 기사의 출력물이 들려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차관보, 나는 평생 대서양 사나이였소. 잠수함은 유럽이라는 말을 신앙처럼 믿고 살았지. 제독님. 그런데 이 기사가 맞소. 그가 출력물을 제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산 배는 북해용이요.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바다는 태평양과 북극이지. 프레젠테이션 날 7,000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고개를 끄덕였던 거 기억하시오? 기억합니다. 그때 더 크게 끄덕였어야 했소. 소리내서 말했어야 했고 회의실 공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뻔히 보이니까 늙은 군인이 입을 다물었소. 그게 내 죄여. 그는 문 앞에서 돌아서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 바다에 맞는 배는 그쪽이었소. 군인이 이것을 정치에 밀려서야 말하게 됐으니 나도 공범이오. 문이 닫히고 저는 오랫동안 그 출력물을 내려다봤습니다.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군인의 낮은 목소리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기고문을 3번 읽고 창밖을 봤습니다. 국회의사당 첨탑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긴 자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표를 던진 우리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 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답이 궁금해서 한국 뉴스를 검색한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잊고 있었습니다. 원망 성명 한 줄 없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캐나다를 비난한 관계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다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나토 공동조달 시장 진출 협정 추진. 성사되면 연간 15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업의 몇 배가 매년 반복되는 시장이었죠. 이어서 자원부국과의 경제협정 타결. 반도체와 방산의 필수인 핵심 광물의 관세에 의해서 5%가 전부 철폐됐다는 소식. 다른 대륙의 해군들과 잠수함 협상을 시작했다는 보도까지. 그중 사진 한 장이 저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의 해군 참모총장 일행이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3,000톤급 잠수함의 함교에 올라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부러울 만큼 환하게 말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날에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원하시면 다음 주에 직접 승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왔던 초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초청을 코웃음으로 흘려보냈고 지금 다른 나라의 제독이 그 함교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쓰라린 것은 사진 아래 붙은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캐나다 사업을 위해 준비했던 제한 구조를 향후 수주전에 그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던 제안서가 이제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다시 인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몫이었던 미래가 견본이 되어 세계를 돌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에게 거절당한 나라의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판으로 옮겨 앉는 나라의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서도윤 대표가 다른 사업 관련 행사장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죠. 캐나다와의 협력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화면 속의 서도윤 대표는 잠시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옅게 웃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날 봤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갑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60조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아깝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놓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놓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놓친 것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그는 끝까지 우리나라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알았습니다. 그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세 번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철수가 지나치게 냉정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서도윤 대표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을 냉정이라고 부르신다면 저희는 앞으로도 냉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매달리는 자의 뒷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부럽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품격이라는 것을 61살에 배웠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인정했습니다. 소리내서 말했어요. 빈 사무실에서 혼잣말로. 우리가 버린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버려진 거였구나. 여론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의회는 잠수함 사업 결정 과정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첫 소환 대상자 명단이 발표됐죠. 맨 위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빅터 콜드웰. 소환장을 받던 날, 빅터가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는 모든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니라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목리를 부린 한국입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기술 평가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실무진의 문제겠지요. 실무진. 그 단어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기가 삭제시킨 보고서를 이제 와서 실무진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쓴 사람을 조롱하고 보고서를 지우게 하고 보고서대로 현실이 되니까 보고서 탓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클레어가 집무실로 왔습니다. 조사위에서 삭제된 기술평가, 원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차관보님,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증인 명단에 차관보님도 계십니다. 알고 있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좌관님 쪽에서는 말을 맞추자는 연락이 올 겁니다.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빅터가 보낸 문자. 우리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아직 답하지 않은 상태였죠. 클레어, 원본, 조사위원회. 차관보님이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결재선에 계셨으니까요. 알아. 저는 창밖에 첨탑을 봤습니다. 다쳐야지. 그게 순서야. 클레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빅터였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태연한 걸음으로 들어와 제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관보님, 아침에 보낸 문자, 답이 없으시더군요. 드릴 답이 없어서요. 간단한 일입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은근해졌어요. 조사위에서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든 판단은 실무 검토에 따른 것이었다. 기술 평가, 조정은 통상적인 요약 절차였다. 그러면 이 일은 시스템의 문제가 되고 시스템은 아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총리실은 협조를 오래 기억할 겁니다. 차관보님의 다음 자리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겠지요. 위협과 회유를 한 문장에 담는 재주. 35년 동안 온 오타와식 화법의 정수였습니다. 저는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보좌관님,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위에 가서 이 배가 왜 가라앉았는지를 말할 겁니다. 누가 항로를 틀었고, 누가 경고를 지웠고, 누가 서명했는지. 전부 다요. 제 이름부터 말할 겁니다. 서명자, 더글러스 맥켄지. 빅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후회하실 텐데요. 35년 공직의 마지막이 청문회장이 되는 겁니다. 제 공직의 마지막이 거짓말이 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뱉었어요. 순진하시군요, 차관보님. 저는 살아남습니다. 늘 그랬으니까. 끝까지 단 한순간도 그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마의 500명에게도 15만 개의 일자리에게도 자기가 지워버린 보고서에게도 말입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러니 멈춰 세우는 수밖에 없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아직 거기 있었어요. 사흘이면 돌아온다던 그 숫자. 사흘이 3번을 지나도록 아무도 감히 지우지 못했던 숫자. 제가 지웠습니다. 지우개로 한 번에 깨끗하게. 칠판 지우는 소리가 빈 상황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저에게는 어떤 선언보다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5번 가고 에번이 받았어요. 형, 에번, 나 다음 주에 조사위에 나간다. 가서 전부 말할 거야. 수화기 너머가 한참 조용했습니다. 루카스한테는 내가 전할게. 에번이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늦었지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늦은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정이 넘도록 증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쯤이었을 겁니다. 책상 위에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뉴스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전부 워싱턴발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해군 재건 중대 발표 예고, 백악관, 동맹국 조선소 활용 검토 시사.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발표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닐 거라는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다음 날 오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적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60조가 아깝다고 버린 그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큰 손님이 데려가는 장면을 저는 생방송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집무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클레어도 함께였죠. 워싱턴발 생중계. 펜실베이니아의 오래된 조선소에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화면에 잡힌 단상 아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국방장관, 대형은행의 회장, 세계 최대 방산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 미국의 안보와 돈줄을 쥔 사람들이 한자리에 총출동해 있었어요. 보통 행사가 아닙니다. 클레어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국의 약점을 저렇게 인정하는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해군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배들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합시다. 예전에 우리는 하루에 배를 한 척씩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야에서 우리는 뒤처졌습니다.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성건조에서 동맹과 협력할 겁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 초강대국 대통령의 입에서 그 이름이 정확히 지목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밖에서 건조된 배들도 일부 구매를 검토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클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차관보님, 방금 들었어. 미국 밖에서 건조된 군함의 구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법으로 걸어 잠가온 금기였습니다. 번스 톨레프슨 법. 해군 함정은 미국 안에서만 만든다는 철칙. 대통령이 지금 그 빗장을 자기 손으로 여는 발언을 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방금 이름이 불린 그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어깨를 으쓱하며 농담처럼, 하지만 농담이 아닌 문장을 던졌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줘야 합니다. 배 만드는 법을요. 다시 가르쳐 달라. 저는 그 8글자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반세기 전 배 만드는 법을 배우러 세계를 돌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차관을 빌리고 설계도를 사고 남의 조선소에서 어깨너머로 용접을 익히던 나라. 그 나라에게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가르쳐 달라고. 스승과 제자가 자리를 바꾸는 데 걸린 시간이 한 사람의 인생 길이었습니다. 클레어가 태블릿을 들고 숫자를 띄웠습니다. 손이 빨랐어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관보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미해군 함정시장, 앞으로 수십 년간 수백조 원 규모입니다. 우리 사업의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입니다. 건조 능력은 그게 핵심입니다. 동급 이지스함 기준으로 미국 내 건조 비용이 3조 5천억 원. 한국은 8천억 원 수준입니다. 4분의 1이 안 됩니다. 게다가 미국이 이미 발주한 물량을 소화하려면 추가 인력이 25만 명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고 수준 용접공 한 세대를 길러내는 데만 3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인력과 도크가 지금 당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아끼면서 경쟁국보다 빠르게 해군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지구상에 하나뿐이니까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박수를 받으며 연단을 내려오는 미국 대통령을.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60조가 아깝다고 그 나라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수백조 시장의 문을 열어 그 나라를 맞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 앉혀놓고 심사하던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큰 손님이 상석으로 모셔간 겁니다. 우리가 던진 돌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이제 온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세계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유럽의 한 경제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과 방산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유력지가 사설을 실었어요. 제목이 뼈 아팠습니다. 왜 그 발표에 우리의 이름은 없는가? 내용은 더 자조적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늘 한국과 일본을 나란히 불렀는데 이번 중대 발표에는 일본이 통째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한방산 전문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군 함정 정비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 그것을 다음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로 씁니다. 실적이 실적을 부르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국내 논의만 하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를 옆방에서 들었습니다. 숙적의 나라가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 그것이 어떤 찬사보다 확실한 증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 제목이 이랬거든요. 우리가 버린 나라의 몸값이 하루 만에 수백조가 됐다. 야당 대표는 논평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부는 60조를 아꼈다고 생각하는가? 수백조 시장의 파트너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홀랜드 산업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가 그 위에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 빅터의 조사위 출석일이 왔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마지막까지 그다웠습니다. 위원들의 추궁에 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절차를 지켰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목리를 부린 한국과 평가를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무능한 실무진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끝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알고마의 500명에게도 15만 개의 일자리에게도 자기 손으로 지은 보고서에게도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의 말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총리실은 그의 경지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는 조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선정 발표 이전 그와 독일 측 인사들 사이의 비공식 접촉 내역까지 전부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살아남습니다. 늘 그랬으니까. 그가 제 방을 나서며 남긴 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은 유통기한이 있고 그의 것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경질 발표가 나온 밤, 제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위 증인 출석 통지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제 차례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청문회장은 10,000원이었습니다. 방 청석은 가득 찼고 카메라 10대가 저를 향해 있었어요. 생중계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가방에서 3가지를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삭제됐던 기술평가 보고서 원본, 계약서 7페이지 사본, 그리고 우표가 붙은 흰 봉투 하나.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최종 서명자로서 이번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35년 공직 인생에서 가장 짧고 가장 무거운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3가지를 믿었습니다. 셋 다 틀렸습니다. 첫째, 잠수함은 혈통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닙니다. 혈통은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도크와 용접공과 지켜진 납기가 배를 만듭니다. 100년의 전통보다 오늘 물 위에 떠 있는 실물이 강합니다. 둘째, 한국의 제안을 미끼라고 불렀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각서였습니다. 지킬 약속만 종이에 적는 사람들의 각서. 그들은 계약하면 전부 주겠다고 적었고 계약이 없으면 전부 거둔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적힌 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문서를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굴었습니다. 셋째, 안 보는 깃발이 같은 쪽과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닙니다. 동맹은 깃발이 아니라 신뢰로 증명됩니다. 우리는 깃발을 골랐고
그 대가로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원본을 위원장석으로 밀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모든 것을 사전에 경고했습니다. 이것을 지운 것은 절차가 아니라 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의 결재선 끝에 제 서명이 있습니다. 책임을 나누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몫을 지러 왔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증인,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흰 봉투를 들었습니다. 이 봉투를 기록에 남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3살 청년의 입사 지원서입니다. 알고마 제철소에 500개 일자리를 믿고 쓴 지원서입니다. 이 청년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몇 번째 안건이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가 대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 봉투가 첫 번째 안건이어야 한다고. 방청석 어디선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철강도시에서 40년을 용접공으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신조는 하나였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버린 나라는 그 문장대로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우리가 버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버린 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증거입니다. 증언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에번이었습니다. 형, 라디오로 다 들었어. 에번. 공장 휴게실에서 다 같이 들었어. 그 용접공 양반이 형이 그 커피 받아간 사람이라는 거 알고는 한참 웃더라. 그러더니 그러더라고. 늦게라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목이 메었습니다. 에번이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어요. 아버지가 오늘은 형을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야. 저는 복도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61살 먹은 남자가 청사복도에서 우는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흘린 눈물은 제 35년에서 가장 정직한 것이었으니까요. 루카스의 봉투는 아직 제 서랍에 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신뢰를 다시 쌓는 날, 그 봉투에 새 주소를 적어 돌려줄 생각입니다.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게 만들어야죠. 그것이 서명한 자의 남은 일이니까요.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의 격은 이길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졌을 때 드러납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지고도 매달리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적은 약속만 정확히 이행하고 떠났습니다. 지고도 품격으로 이긴 겁니다. 우리는 이기고도 전부 잃으며 그것을 배웠습니다. 반세기 전 배 만드는 법을 배우러 다니던 나라가 이제 초강대국에게 다시 가르쳐 달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역전은 기적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켜온 시간의 총합입니다. 용광로 앞에서 도크 위에